여러분 혹시 강대국들의 겹겹이 둘러싸인 나라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흥미로운 역사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거대한 이웃 나라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했던 국가들의 생존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꽤 서늘한 통찰도 얻어볼 거고요. 아주 흥미진진한 지정학적 탐구가 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자, 적대적이고 거대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가는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 절대 그냥 책상머리에서 하는 한가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사적 텍스트들이 가장 절박하게 답을 찾고자 했던 그야말로 현실에 치열한 생존 딜레마거든요. 어떤 나라는 정말 기가 막힌 기주로 살아남았고 또 어떤 나라는 뼈아픈 실패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 생존 모델을 비교해 볼 겁니다. 바로 눈부시게 성공한 스위스의 방패 모델, 그리고 철저한 실패로 끝나버린 19세기 청나라의 양모운동입니다. 스위스는 내부의 끈질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외부의 위협을 막아냈죠. 반면에 청나라는 시스템 자체의 개혁은 쏙 빼놓고 껍데기뿐인 무기 현대화에만 집착했습니다. 이 미묘해 보이는 차이가 나중에 얼마나 끔찍하게 다른 결과를 낳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스위스의 방패, 통합과 무장 중립. 흔히들 스위스가 되게 쉽게 중립국이 된 줄 아시는데 이들의 생존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1291년에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항해서 세계 자치주가 맺은 작은 동맹, 거기가 바로 출발점이었어요. 그 후로 무려 300년이 넘는 피나는 투쟁을 거쳐서 1648년에야 간신히 중립을 인정받았고요. 1815년 빈회의에 가서야 드디어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영세 중립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에 걸쳐서 처절하게 자결권을 확보해낸 아주 끈질긴 역사인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유심히 봐야 할 핵심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장 중립인데요. 혹시 중립을 그저 평화롭고 수동적인 상태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스위스의 중립은요, 알프스 산맥 깊숙한 곳에 지하 요새를 파놓고 적이 쳐들어오면 언제든 자국의 다리와 터널을 몽땅 폭파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아주 맹렬하고 공격적인 방어태세입니다.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중립? 그건 강대국들 앞에서는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그들은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주평화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스위스를 구한 진짜 무기는 사실 총이나 대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냐? 바로 내부의 끈질긴 정치적 타협이었습니다. 스위스도 처음엔 서로 다른 언어와 종교 때문에 심각하게 갈기갈기 찍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내전의 위기 속에서도 다수가 소수에게 기꺼이 양보하면서 기적 같은 국가적 단합을 이뤄냈습니다. 내부가 바위처럼 단단하게 뭉치지 않으면 외부의 적을 결코 막아낼 수 없다는 진리를 스스로 증명해낸 거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나라의 무기고, 현대적 무기, 고대의 시스템. 자, 시선을 동양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19세기 벼랑 끝에 몰려있던 청나라 관료들은 중체 서용이라는 아주 독특한 전략을 내세웁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의 낡고 봉건적인 정치체제, 즉 뼈대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대포나 과학기술 같은 실용적인 것만 사서 쓰자는 뜻이었어요. 비유하자면 다 썩어가는 낡은 마차에 최신식 제트 엔진만 달면 왕조를 턱하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참 치명적일 만큼 안일한 반쪽짜리 근대화 전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반쪽짜리 전략에 청나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습니다. 상하이, 난징, 푸젠, 텐진의 거대한 최신식 무기고와 조선소들이 막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지방에 힘 있는 실력자들이 앞다투어 서양식 대포를 쾅쾅 찍어내고 거대한 철갑선들을 만들어냈죠. 그 당시 이들이 이룩한 산업적 규모나 생산량 자체만 놓고 보면 진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거대한 역사적 미스터리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거대한 산업적 성과를 이룩하고 그 최신식 무기들로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모운동은 청나라를 구하지 못한 걸까요? 왜 그토록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정말 끔찍할 정도의 불균형에 있습니다. 한쪽에는 번쩍거리는 최신식 군함이 떠 있었지만요. 정작 그 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낡고 부패한 관료주의와 파벌 싸움에 찌든 세력들이었습니다. 중앙에서 하나로 통일된 지휘체계, 그런 거 나이 없었어요.
심지어 다른 파벌의 함대가 적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보기만 했을 정도니까요. 결국 근본적인 체제 변화 없이 돈으로 무기만 사들인 청나라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아주 처참하게 박살이 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실현의 장. 이 역사적 교훈을 한 번 더에 적용해 보기. 자, 이제 우리의 현실을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바라볼 시간입니다. 사실 오랫동안 학계에서는요, 분단된 한반도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면 중립국가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꽤 있어 왔습니다. 지정학적 위치만 딱 떼놓고 보면 스위스랑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거든요. 하지만 과연 우리 내부의 조건들도 스위스처럼 그렇게 단단하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 보고서는 한반도 중립화를 가로막는 아주 거대한 난관 3가지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첫째, 우리에겐 스위스처럼 오랜 타협을 통해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낸 역사적 합의의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둘째, 남북한은 오랜 분단 속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신뢰가 완전히 정말 바닥까지 무너져 있죠. 셋째, 우리를 둘러싼 4대 강대국이 과연 한반도의 영구적인 중립에 흔쾌히 도장을 찍어줄 것인가? 현재로선 글쎄요, 너무나도 불확실합니다. 앞서 본 스위스의 성공과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정말 뼈아플 정도로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스위스는 다수와 소수의 양보로 아주 튼튼한 내부의 다리를 만들어서 강대국들의 동의를 끌어냈잖아요. 반면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의존하는 성향이 강했고 지금은 그마저도 내부가 뚝 끊어진 다리처럼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습니다. 굳건한 내부 통합 없이는 그 어떤 외부 세력으로부터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다는 점,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막연한 뜬구름 접는 소리 말고 아주 현실적인 3단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1단계, 먼저 우리 내부의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생존 전략에 대한 아주 굳건한 국민적 합의부터 쌓아 올려야 합니다. 2단계, 그 다음 주변 사강의 세력 균형이 확실하게 검증되어야 하고요. 마지막 3단계, 이 모든 깐깐한 조건들이 충족되고 통일까지 이른 그 후에야 비로소 중립 논의를 공식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탐구의 결론입니다. 제도의 혁신 없는 무기는 결국 비싼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고 내부의 단합이 빠진 중립은 파도 한 번 치면 무너질 모래성일 뿐입니다. 만약 한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바위 같은 내부 통합과 맹렬하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외부적 방어력이 모두 필요한 거라면 지금의 한반도는 과연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묵직하게 던지는 이 질문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